중국 로봇 보면 막 무술을 하고 권총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춤도 추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 춤춘 애를 걔를 데려다가 너 불 까봐 못 가죠. 쉽게 얘기하면 혹시 음식 좀 하세요? 가끔 합니다. 예, 설거지는 하세요? 하죠. 혹시 그러면 조선소에 가가지고 용접할 수 있어요? 완전 다른 거죠. 그 스킬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이 부분이 바틀렉이고, 다 학습을 시켜도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전체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섬세한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못하는데, 심지어 쇠젓가락은 더 힘들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도 한 대씩 있고, 어디 카페 갔더니 진짜 사람 대신에 음식을 나르고, 그 시대는 5년보다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흔히들 2026년을 로봇이 현실로 들어오는 해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로보틱스는 어디까지 온 걸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지연 테크라이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6년이 뭐 AI가 로봇을 입고 현실계로 들어오는 해다. 이번에 CES 2016에서도 로봇이 굉장히 화두였고, 미국 이란 전쟁에서도 뭐 드론도 그렇고. 근데 사실 뭐 우리 집, 뭐 우리 회사, 뭐 우리 학교에 로봇이 있나?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로봇 청소기 정도 빼고는 좀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로봇이 정말 혁명처럼 우리 삶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마케팅 쇼인 건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일상에 들어오진 않았죠. 그러면 쇼냐? 쇼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술이 상당히 성숙했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 로봇이 언제쯤 우리 일상에 들어오냐죠. 제 생각이에요. 내년도도 아닐 것 같고 내후년도도 아닐 것 같아요. 3년 이후일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정의하는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봇 청소기가 로봇인가요? 로봇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 그러면 그 소니에서 아이보라고 하는 그 강아지 있죠. 그 로봇은 로봇인가요? 로봇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바리스타 로봇, 카페에서 이렇게 로봇 손이 막 커피 만들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로봇인가요? 그전에는 로봇이라고 부르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로봇인가요? 지금 로봇 청소기가 로봇이라고 했으니까 로봇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봇은 왔네요, 이미 벌써. 다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한 대씩은. 그러면 온 건가? 그래서 이제 로봇의 정의가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틀라스, 뭐 옵티머스, CES에서 있는 막 그런 로봇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의는 뭐냐? 사람을 닮은 로봇. 두 팔이 있어야 되고, 두 다리가 있어야 되고, 바퀴가 아니에요. 두 다리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되고, 대충 한 170cm 사람 정도의 크기여야 되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로봇의 정의, 로봇이 언제쯤 오나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하죠. 공장에 가면 산업용 로봇이 엄청 많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샤오미도 그렇고, 자동차 공장에 가면 사람들보다 오히려 산업용 로봇이 더 많아요. 그게 로봇이거든요. 그런 로봇의 시대는 이미 왔죠, 벌써.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에는 아직은 안 왔죠. 즉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사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그 시대는 아직은 안 왔고, 최소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26년이니까 2030년은 넘어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좀 일상 속에서도 발견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챗GPT 쓰죠. 언제부터 썼어요?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4년, 5년 전에는 안 썼죠. 왜냐면 2022년 11월에 챗GPT가 처음 나왔으니까 써볼 수도 없었죠, 사실. 대충 3년? 일반 대중 한 2년 정도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AI 시대가 왔다면서 떠들고 다니고, 지금은 일상 속에 쓰잖아요. 제 아내만 해도 아이 양육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키우는 거 관련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자, 그것처럼 로봇의 시대가 오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도 한 대씩 있고, 길거리에서 좀 보이고, 어디 카페 갔더니 진짜 사람 대신에 음식을 나르고 음료를 나르고 이래야 되겠죠. 그 시대는 5년보다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예상은. 뭐 흔히들 로봇 하면 뭔가 SF 영화에서 보는 뭐 가령 뭐 AI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 정말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과 닮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돌아다니는 그런 미래를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그런 미래와는 간극이 벌어져 보이고. 크죠. 꽤 크죠. 꽤 네. 크죠. 그런 걸로 보면 마케팅 쇼잉인 거고, 실제 이제 그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작업을 대신하는 건 3년 안에 반드시 오죠. 이미 실제 BMW 공장이나 중국의 공장에는 사람을 닮은 로봇들이 데모를 넘어서 특정 작업에 한해서는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산업용 로봇과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금 구분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6년에 로봇 기술은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왔다고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산업용 로봇은 3, 40년 전부터 공장 특성에 따라서 작업 공정에 따라서 상당 부분 스며들어갔고요. 그래서 안정기를 넘어서서 더욱더 고도화에 접어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죠. 시작 단계죠. 산업용 로봇은 고정된 장소에서 특정 작업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위험하니까. 딱 제한된 범위에서.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이 하는 모든 작업을 사람과 함께 어디서든 하는 거잖아요. 딱 봐도 벌써 달라요. 기술 자체가 완전히. 그럼 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요로 할까? 그것부터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굴까기 공장에서 사람 대신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굴까면 너무 좋잖아요. 24시간 일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 기술이 그게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꼭 휴머노이드 로봇의 형태여야 되지? 굴까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계가 있으면 되잖아요. 실제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만든 굴까기 공장에. 단 그거는 공장을 다 바꿔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정 프로세스를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대 장점은 캐펙스라고 하죠. 공장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추가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냥 사람이 쓰던 칼, 사람이 쓰던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그대로 둔 채 로봇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전에 한 10명이 하던 일을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서너 명이 할 수 있어요. 대충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가격대만 해도 10명의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게 있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비용을 투자를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좋을까? 특수 산업용 로봇이 더 나을까? 공정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산업용 로봇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인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굴까기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굴까기를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보면은 이제 옵티머스가 막 계란 잡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아침에 오믈렛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투입 안 된 거 보면 그게 좀 어려워서 투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계란을 잡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계란을 잡을 때 밝으냐 어두우냐, 그리고 계란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 1개를 잡느냐 그냥 1개만 잡느냐, 계란에 이물질이 묻었느냐 물기가 있느냐, 계란을 잡을 때 옆에서 누가 흔드느냐, 다 다르다고요. 그 변수가 굴까기 공장에서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굴까기 공장은 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서 내가 까고자 하는 굴을 딱 잡아야 되고 칼을 집어넣어서 비틀어야 되는데 굴들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죠. 계란은 생김새가 똑같죠. 정리를 하면 좀 나눠보자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굴까기 공장에 앉아서 굴을 집고 칼을 집은 다음에 굴을 깐다고 했을 때, 그때 굴 까는 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야 되고 의자를 당겨야 되고 의자의 높이가 안 맞으면 위로 올려야 되고 낮춰야 되고 칼이 어딘지 봐야 되고 없으면 찾으러 가야 되고 굴을 봐야 되고 굴이 1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굴을 딱 집어서 굴을 깔 때 안 들어가면 비틀어 봐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 같으면 상식이잖아요. 그거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걸음마하고 의자가 있으면 앉고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수년간 배웠던 그 경험들 상식이죠. 상식. 야 거기 가서 물 좀 가져와. 그럼 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물이 주전자에 있는지 물병에 담겼는지 체크해야 되고 썩었는지 아닌지 물 색깔이 이상한지 이런 것들 상식 이걸 RF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RFM이 필요하죠. 첫 번째 RFM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자님 LLM 어떻게 만들어지죠? 훈련할 때 뭐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뭐 계속 반복 수업했다고 들었습니다. RFM도 똑같겠죠. 하지만 LLM보다 더 복잡하겠죠. LLM은 언어로 배우는 건데 RFM은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계 속에서 물리 법칙을 알아야죠. 밝은 곳과 어두운 곳, 턱이 있는지, 아래 바닥 재질이 어떤지, 미끄러운지 아닌지, 중력이 뭔지, 이걸 쏟으면 떨어지는지 얼마나 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게 RFM이에요. 그러면 언어는 이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잖아요. 그럼 RFM은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오브젝트들, 이런 배경들, 나와 상대를 해야 되는 상대방들, 나한테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인식하고, 그다음 내가 한 행동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예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그게 RFM이에요. 계란을 잡아봐. 이랬는데 계란이 터지면은 실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계란을 왜 잡으라고 하지? 잡은 다음에 무엇이지? 이런 것들. 이 많은 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그게 RFM입니다. 근데 RFM이 더 좋아지고 있지만, 그게 SLM으로 뇌에 심어져야 돼요. 왜? 로봇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챗GPT 어떻게 써요? 프롬프트 입력하고 보내면 기다렸다가 답변을 오잖아요. 로봇이 그렇게 작동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레이턴시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멈췄다가 행동하고 멈췄다가 행동하고. 난리 나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클라우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전에는 그럴 거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SLM이라고 그 RFM을 쪼개가지고 파생 모델로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SLM이거든요. 근데 지난 한 3년간 로봇 기술은 RFM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로봇은 RFM은 괜찮아요. 그리고 갈수록 좋아질 거고 워낙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RFM은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굴까기도 금방 되는 거야. 굴까기는 다른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RFM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킬 러닝이라고 해서 스킬을 배워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혹시 음식 좀 하세요? 뭐 가끔 합니다. 예, 설거지는 하세요? 하죠. 혹시 그러면 조선소에 가가지고 용접할 수 있어요? 다른 거죠. 네. 완전 다른 거죠. 물류센터에 가서 물건 나를 수 있을까요? 엄청 무거운 거? 힘들겠죠. 힘들겠죠. 네.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굴까기는 저 굴까기 못하죠. 숭늉궁처럼. 자, 정리를 하면 RFM과 상식을 알고 이해를 하는 것과 스킬은 다르다고요. 열심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스킬 러닝을 통해 가지고 용접공으로 용접을 하게 했어. 얘를 데리고 와서 너 설거지 해봐라. 못하죠.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공장에는 수많은 숙련공들이 수많은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숙련공별로도 능력이 다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중공 로봇 보면 막 무술을 하고 권투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춤도 추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 춤추는 애를 걔를 데려다가 너 굴 까봐. 못 가죠. 전문 댄서네요. 그렇죠. 야,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춤추는 것과 굴 까는 건 다르죠.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또 용접도 다르다고요. 너트를 조이고 나사를 조이는 것도 다르고 다 각각 달라요. 그 하나하나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RFM은 갈수록 좋아졌고 갈수록 좋아질 거라서 이거는 바틀렉이 아닌데 스킬 러닝은 바틀렉인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범용적으로 이거저거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걸 잘하는 BMW 공장이나 뭐 테슬라 공장이 됐든 이런 데서 특정 작업을 시키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부분 존재하는데 얘가 사람처럼 또 딴 거 시키고 또 딴 거 시키고 한다고 그걸 잘하지는 않죠. 근데 원래 반복 작업, 특정한 작업은 산업용 로봇이 낫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는 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공장을 바꾸지 않아도 그냥 사람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A만 잘하는 게 아니라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거든요. 스킬만 늘어나면. 근데 이 스킬이 아직은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그 스킬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이 부분이 바틀렉이고 다 학습을 시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전체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섬세한 게 뭔지 아세요? 섬세한 거요? 가장 섬세한 어려운 손? 작업. 손인가요? 맞아요. 손이에요. 손기술.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도 그쵸. 못하는데. 그치, 사람도 못하는데. 심지어 쇠젓가락은 더 힘들죠.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젓가락 크기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재질도 다르고 수많은 젓가락질을 로봇이 다 따로 학습해야 되는데 이건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손기술의 문제라고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는 거죠. 이 손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다룰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RFM은.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부분이 아직은 바틀렉이라 우리 일상 속에서는 해야 될 일이 공장보다 더 다양하죠. 공장에서 청소하고 뭐 치우고 물건 나르고 나사 조이고 너트 조이고 뭐 이런 것들 정도인데 집에서는 너무 많죠. 찍찍이도 해야 되고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바느질, 빨래한다. 물론 빨래야 청소가 대신해 주지만 개야 되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 기저귀도 해야 되고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너무나 좋아졌지만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거리에서 못 보는 이유는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0.001%의 안전의 문제잖아요. 로봇은 거리보다 더해요. 가정은 너무 다른데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가 로봇에 깔릴 수도 있고 할루시네이션 잘못 발생하면 거기서 에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럼 흔히 이제 영화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집안에서 나 대신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범용 로봇을 만드는 것보다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전문화된 로봇이 나오는 게 좀 더 빠를까요? 예를 들어 우리 AI는 에이전트가 각각의 목적별로 버티컬하게 최적화되어서 서로 에이전트끼리도 대화하고 내가 시키게 되면 적정 에이전트가 선택에 대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고도화된 게. 그게 맞죠. 사실 로봇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이전트는 가상에 존재하지만 로봇은 현실에 존재하잖아요. 또한 로봇은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대, 100대가 되면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대 장점은 사람을 닮은 이유 자체가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팩을 갖다 끼면 갑자기 운전을 못하던 게 운전을 하고, 팩을 갖다 끼면 비행기를 조종하고, 팩을 갖다 끼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스킬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로봇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보편적으로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로봇을 사용하는 건 비용적 문제나 범용성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이 안 나오죠. RFM이라는 그 현실 세계에 대한 상식과 그 스킬 러닝이라는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반 상식 같은 경우는 인간의 경우에도 사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다르고 뭐 중고등학생 다르고 성인이 다르듯이 그 수준인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좀 발전된 그 수준이 학생에 조금 대입을 해본다면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챗GPT의 모델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전에 대학생이라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애가 좀 나사 빠진 대학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일반적으로 대학생 이상은 되는 것 같고 어떤 분야에서는 뭐 박사급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인간의 과학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똑똑하잖아요. 그것도 박사들이죠. 특정 분야가 아니라 들이죠. 다 하고 있잖아요. RFM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제가 보기엔 한 초등학생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냐면 이 뇌가 들어갈 거고 현실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현실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현실 속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넘어지지 말아야지. 또 산과 바다가 다를 것이고, 강이 다르고 계곡이 다르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 수많은 공간과 수많은 오브젝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건 역시나 데이터가 주입되어서 학습돼야 되죠. LLM 챗GPT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난 4년간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지식 데이터가 글로 있었고 인터넷에 있었잖아요. 영상으로 있고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 속 데이터는 상당 부분이 흩어뿌려지는 것이지 어디 남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안경이 됐든 CCTV가 됐든, 혹은 없는 데이터는 만들죠. 그걸 합성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용어가 등장하는데 LWM이라고 합니다. 라지 월드 모델. RFM은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LWM은 월드 모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AI가 학습을 하는 건데, 세상 속에 있는 피지컬 데이터를 다 집어내면 너무 좋은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 얘가 가상 공간 속에서 현실을 모방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러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여기다 주입시키고. 그러면 RFM이 더욱더 똑똑해지겠죠. 이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모델은 초등학생밖에 안 되지만 빠른 속도로 LLM이 그래왔던 것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성인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LWM은 정확히 로봇이 좀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배우게 되는 건가요? LWM은 가상 공간 속에서 이제 현실을 쭉 파악을 했으니까 현실 속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이크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 학습. 그럼 때리면 진짜 어떻게 되지? 넘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은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RFM은 현실 속에서 배우는 거, LWM은 가상에서 배우는 거. 이게 증강되는 거죠. 만나서 더욱더 똑똑해지죠. 그래서 RFM은 갈수록 좋아지고, 그럼 모델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게 다시 SLM으로 로봇에 들어가고, 그럼 로봇은, 수많은 로봇들은 그렇게 배운 거를 학습해서 더 좋아지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각 로봇들이 100대, 1000대, 10,000대가 늘어나면 각각의 로봇이 배우는 게 다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다 다른 게 들어가니까. 마치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한국에서도 서울과 부산, 제주도를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서로 다른 데이터가 학습됐을 거 아니에요. 학습된 걸 위로 올리죠. 업로드해서. 그러면 중앙에 있는 RFM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다시 더 내리고. 그러면 A 로봇이 배운 걸 B 로봇도 다시 배울 수 있죠. 이걸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Federal Learning. 그래서 로봇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RFM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RFM이 아니라 스킬러닝이라는 거죠. 스킬러닝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작업 공간들이 있고, 블루컬러 노동자분들이 일하는 수많은 작업에는 다 공정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다양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학습은 하겠지만 학습되는 데이터가 잘 모아져서 이건 이제 모방학습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숙련 공리를 하는 걸 옆에서 모방해서 배우면서 스킬은 좋아지겠죠. 근데 그 버티컬한 게 되게 많아져야 되고, 그게 다시 연합학습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보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근데 또 손은 제한이 많고, 그러니까 손가락은 더욱더 섬세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막 운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멘트가 오겠죠. 마치 챗GPT가 그랬던 것처럼 로봇의 순간이 오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주변을 보니까 로봇이 막 있네.
그런 일상 속에서 로봇을 만나는 시기.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최소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3년 안에 올 것이다. 뭐 4년 차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특히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항상 학교 끝나고 농구할 때 쟤랑 나랑 붙으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치면 나는 왼쪽으로 돌아서 맞고 막 이런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다가 막상 이제 경기에 들어가 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 몸을 이제 과신했던 거죠. 시뮬레이션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드리블 할 때 오른쪽으로 발을 치고 나가면서 갔더니 이게 잘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 연합학습인데 사람은 그게 사실은 바로바로 동기화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개인이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연합학습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가 나오면 중앙이 똑똑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사람은 이제 그걸 다시 내가 학습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바로 주입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사람은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죠.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눌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게 온전히 내 거는 아니니까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지 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들어서 주워 들을 수는 있지만 로봇은 그렇진 않죠. 다 중앙에서 모든 걸 빨아들이니까 다 똑같이 내릴 수 있죠. 그게 챗GPT의 장점이잖아요. 예전에 매트릭스에서 중앙에서 이제 뭐 팩 같은 거 꽂으면은 내가 막 쿵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으면서 그냥 맞아요. 능력을 딱 받으면 그건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다만 로봇도 신체 조건이 다르잖아요. 아틀라스와 옵티머스가 다르고 유니티 지원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똑같은 RFM과 스킬러닝을 집어넣어도 호환이 안 될 수는 있죠. 내 팔 길이는 안 맞네. 나는 세 손가락이네. 세 손가락째 로봇도 있거든요. 난 다섯 손가락이네. 다 다르잖아요. 길이가 안 맞네. 그런 거에 따라서 안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걸 보정해줘야겠죠. 각 로봇별로. 그러면 각각의 스킬을 로봇들이 막 그 체험하면서 깨져가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굴까기 전문가가 됐고 얘는 드릴 전문가가 됐어요. 몸은 얘가 같은 데서 생산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스킬은 이 굴까기 전문가가 바로 드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돼요? 로봇의 형체만 똑같다면, 실체만 똑같다면. 근데 실체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보정하기 위한 기술이 또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스킬을 함부로 나눠주지 않을 수 있죠. 왜?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함부로 그건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한 5년 후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죠.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상식을 계속 주입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스킬러닝. 이건 더 크죠. 나는 숙련공 로봇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봇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들던 걸 2억 들던 걸 로봇에 1,000만 원만 투자하면 그 임대료를 해서 근데 이 스킬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하드웨어 자체보다 스킬이 더 비싸질 수도 있죠. 아마 제조업체는 그런 스킬 부분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우리 회사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딴 데는 안 줄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디바이스를 판매하기에는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밸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 포인트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로봇을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냐? 그 안에서도 부품들, 손가락이냐, 아니면 액추에이터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RFM을. 근데 RFM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탑재하는 게 중요한 걸려서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하나는 OS를 하드웨어를 같이 만드는 기업이 있고 OS는 그냥 가져다 쓰고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것처럼 RFM을 OS로 비교하면 OS를 그냥 로봇과 함께 만들까 아니면 OS는 남의 걸 가져와도 로봇만 잘 만들까. 근데 더 중요해요. 로봇은 또 하나가 생긴다고요. 스킬러닝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엄청 다양한 거잖아요. 스마트폰에 앱 몇 개 써요. 각각 하나가 다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스킬러닝을 각각의 개별 그런 스킬들을 각자 따로 잘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그것만 사게 될까? 다양한 이제 씬들이 펼쳐질 수 있죠. 아니면 이 로봇에는 기본적으로 한 10개 스킬이 기본 탑재되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사면 기본 프리로드 앱들이 있죠. 그것처럼 탑재되고 나머지는 스킬이 필요할 때마다 돈 사서 써야 되나? 그걸 다운로드 받고 그냥 과금하나 아니면 월 사용료를 받나?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표현하길 레이버 에저 서비스로 표현할 수 있죠. 특정 숙련된 서비스를 월 과금해서 사용하는 거. 로봇 에저 서비스도 있어요. 로봇만 임대하고 스킬을 뭐 배우든 말든 로봇만 빌려줄 거야. 월 얼마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뭐 김지현 컴퍼니의 휴머노이드는 야 3,000만 원이야 비싸. 그랬는데 홍제이 컴퍼니는 1,000만 원이니까 이거 사라고 했는데 야 근데 김지현 컴퍼니 로봇은 청소 빨래 이런 거 다 탑재돼 있어. 홍제이 컴퍼니는 그거 하나 스킬 넣는데 500만 원인데 더 비싸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거네요. 얘기할 수 있죠. 혹은
김지영 컴퍼니는 월 한 100만 원에 로봇 빌려준대.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 사와가지고 내가 스킬을 집어넣어가지고 1000만 원을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아니 뭐 상상입니다 다야. 실제 로봇 애저 서비스는 중국에서 임대해주거든요. 일주일이나 하루 이렇게 임대해주고 춤추게 하고 공연하게 하고 그런 게 이런 거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긴 한데 뭐 레이버 애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근데 뭐 3, 4년 전에 상상해 주셨던 AI 시대가 그냥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갖고 예, 뭐 다들 상상하는 쪽으로 또 개발들을 해가니까 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팩을 좀 갈아 끼우는 형식의 그런 휴머노이드가 이제 미래에 곧 나온다면 좀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원했던 형식의 휴머노이드일까? 우리가 원한 거는 정말 그냥 되게 간단하게 모든 걸 탑재해가지고 뭔가 팔방 미인처럼 뭐 아무리 복잡한 작업도 다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팩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탑재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현실에 도입할 필요성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조금 좋은 들거든요.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과거에서 배운다고 챗GPT를 생각해 보자고요. 챗GPT가 팔방미인처럼 이거저거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막상 써보면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없네.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범용 서비스인데 어떻게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데이터를 RAG 같은 걸 통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내 PC에서 잘 작동 안 하네? 그럼 내 PC에 설치해서 내 파일의 접근 권한을 줘야지 잘 작동하는 거고 얘는 옆에 있는 다른 기자님이 쓰시는 PC에서 동작하는 거랑 달라요. 내게 아니니까. 서로 다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버티컬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로봇도 소비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런 로봇이 나오려면 수많은 스킬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걸 공짜로 줄 리도 없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모든 스킬을 다 전방위로 알 수 있는 그런 로봇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죠, 사실. 그렇게 되면 2030년 정도에 우리가 로봇을 꽤 많이 목격은 하겠으나 예를 들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도 옴니아도 있었고 뭐 햅틱폼도 있었고 뭐 그전에는 많이 블랙베리도 있었고. 네,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신기해하면서도 사실 잡스가 앱스토어를 갖고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쓰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오는 시점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로봇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지금 이삼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들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로봇에 대한 환상,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경계하고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진짜 만능, 우리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들이 현실되기는 어렵고, 그 로봇이 현실화 되려고 하면 그 로봇이 정말 이거저거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저거 다 잘하려고 하면 바틀렉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가 다 스킬들인데, 그런 스킬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구장창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구장창 가르치는 건 돈이 들죠.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요. 그건 따지고 보면. 물론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 공짜로 쓰는 앱들 있죠. 카카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 대신 다른 걸로 돈 내거든요. 광고를 보고 혹은 이모티콘을 보고 그것처럼 이거 되게 집에서 널리 쓰이는 거야. 뭔데? 집에 먼지털이 하는 거. 왜냐면 저 먼지털이는 로봇 청소기 못 해주니까. 근데 이건 기본으로 탑재하는 거죠. 상상이에요. 단 그 스킬을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에 먼지털이개는 우리 걸 꼭 사야 돼.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그 먼지털이 하는 과정에 광고를 얘기해. 예. 먼지털이는 뭐가 좋죠. 이거 하면서 30초 동안 들어야 돼 이거를. 그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미래는 상상하기 나름에 달려있으니까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이거저거 다 잘한 그런 범용적인 부분은 로봇이 몸체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제 그걸 스킬을 배우는 과정은 지난하다. 그리고 그 지난한 건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하는 기업이 왜 해야 되나? 물론 로봇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으나 로봇을 많이 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은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별도로 비용을 받고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로봇을 인간 복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기계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인간 복제로 보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뭔가 이제 그냥 로봇이 나오면 당연히 인간처럼 일하겠지라고 그냥 그렇게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기계의 의미로 접근을 해야 이걸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스킬로 보고 이걸 하나하나에 뭔가 돈 드는 서비스로 보고 좀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가야 환상을 펼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니 아이볼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흥미롭고 재밌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안 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작은 강아지 이름이 망고인데 망고라고 하는 그 비숑 프리제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정말 화딱지가 나가지고 때리고 싶을 정도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애증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생기거든요. 근데 로봇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영화 AI 아닌가요?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딱 전자라고 봐요. 로봇은 로봇일 뿐이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물론 챗GPT하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물론 또 그러네요. 로봇이 만약 피부를 진짜 가지고 지금과 같은 로봇의 형체가 아니라 딱딱한 기계가 아니라 뭔가 진짜 우리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공상 속에서나 존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당장에 이제 현실을 놓고 보면 딱 내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수단인 거지 사람을 이렇게 복제한 건 아니죠 전혀. 감정 교류까지는 좀 아무래도 장벽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네, 차라리 챗GPT 같은 서비스, 리플리카부터 해서 되게 많은 AI들이 사람과 이렇게 감정 교류를 하는 거는 안 보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안 보이는 속에서도 펜팔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앞에 실체가 있는 건 생기는 게 딱 명확히 있는데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너무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어 버리니까 그냥 현실을 놓고 보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로봇 모먼트가 이제 뭐 언제 올지 아직까지 뭐 한 5년을 예측하시긴 저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뭐 아까 뭐 RFM도 말씀하셨고 스킬러닝, 뭐 LWM 그 외에 혹시 조금 더 뭐 필요한 뭐 그런 기술적인 전제들이 뭔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RFM이나 LWM과 같은 로봇의 기반이 되는 학습하는 거는 되게 큰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존의 언어 데이터 수준이 아니라 엄청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각각의 공장이나 현장마다 다른 수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그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들어가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엄청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별 로봇 디바이스 안에서 또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AI 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운영돼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죠. 디바이스의 크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제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공장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장 근처에 있는 HIDC에서 대신 처리를 해주거나 끊임없이 보안이나 이런 제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HIDC에서 밤새 루틴하게 배치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기학습된 100개, 200개의 로봇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추가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합학습을 얘기했던 거. 그걸 또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에 있는 RFM을 좋아지게 하고 다시 내려받아서 SML로 또 내려줘야 되고 OTA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기술도 중요하지만 엣지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죠. 이 로봇들을 관장할 수 있는 로봇 안에서의 칩셋도 중요할 것이고 중간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겠죠. 좀 예를 들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중앙 서버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뭐 현대차 1공장에 있는 엣지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디바이스와 엣지 디바이스 로봇과 그 인접 공간에 있는 엣지 데이터 센터 중앙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저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의 큰 형태의 데이터 센터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면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년 안에 정말 빨리 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기술은 늘 우리 생각보다 늘 빨랐거든요. 챗GPT만 해도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에이전트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런 걸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는 뭐 5년이야 라고 저는 얘기했지만 1년 후에 봤더니 3년이네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아무튼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으로 판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제일 안 풀리는 거는 스킬셋이죠. 스킬러닝.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본다는 얘기는 공장 속에 있으면 아니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볼 수 있는 스킬이 뭘까? 일주일에 한두 번 뭐 거리가 됐든 집이 됐든 뭐 밥 먹으러 가건 됐든 어디 갔더니 그 중에 한두 번은 보여야 돼. 근데 그 한두 번 보이는 게 가만히 인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오려면 어떤 스킬일까? 적어도 집에서는 대신 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갖다 넣는 거가 됐든 건조기에서 뺀 옷을 가지고 개는 이런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거리나 사무실이나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가게에서는 주로 물건을 날라주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 떠올려 보면 그게 나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르는 그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 비 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 그리고 사람들하고 섞여 들어가야 되잖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냐고요. 누가 툭 칠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변수. 그걸 보고 나니 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는 거는 공장은 가능하겠다. 부분적으로. 근데 아무리 기술이 빨리 발전해도 5년 안에는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LWM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상 공간에서는 그 저희 현실 세계의 그 각종 변수를 학습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걸까요? 그런 변수를 충분히 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공간에서 그런 모든 변수를 실험하기 위험하니까 가상 공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거기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나 옴니버스 플랫폼이고, 그래서 LWM은 충분히 그런 거를 빨리 발전시키기는 좋아요. 근데 발전시켜서 검증한 이후에 내려보내서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기에는 자율주행차가 10년 넘게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안 된 것처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보안 문제, 안보 문제, 안전 문제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 5년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럼 LWM은 이미 현실 세계를 거의 100% 반영했다? 100%는 아니죠. 근데 상당 부분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죠. 주로 게임 회사들이 잘하죠. 왜냐면 게임 속은 현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안에서 전투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들이 주로 LWM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게 고스란히 여기 로봇의 RFM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도 뭐 VR 게임기 같은 걸 하다 보면 가상 세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100% 현실과는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낭떠러지에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건 게임이니까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지 않는다거나 맞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물론 이건 이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과 다른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빈 공간들은 좀 어떻게 채우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저의 상상이에요. AR 안경 있죠. 안경을 끼고 돌아다니는 세상, 메타버스의 세상이 이제 조금씩 오고 있잖아요. 이 안경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컴퓨터 시절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면서 스마트폰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컴퓨터보다 10배 이상 폭증했죠. 사진 찍는 거, 스마트폰 영상 속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내 위치, 뭘 음식 배달을 시키고 택시를 어디 타고 집은 어디고 사무실은 어디고 다 모든 게 수집되잖아요. 안경은 도와줘.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 모든 걸 보고 듣는데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고스란히 RFM에 활용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공백은 AR 안경으로 메꿔질 것 같아요. 그래서 AR 안경이야말로 RFM을 더욱 똑똑하게 해주고 또 안경 끼고 작업을 하면 고스란히 게 그대로. 그러면 스킬러닝도 상당 부분 메이크업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경이 언제 메타버스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될까? 그럼 그거 덕분에 2년 후가 되면 RFM도 아니 스킬러닝도 훨씬 더 발전하겠죠. 그래서 대충 로드맵이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로봇이 학습할 때는 그 1인칭 영상이 중요하다면서요. AR 같은 경우는 1인칭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보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다 안경 끼고 그러니까 안경에서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뭐 고장 났을 때도 바로 알려줄 수도 있고 나한테 여러 가지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지침 같은 것도 코멘트 줄 수 있고 두 손 작업하는 와중에 뭐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근데 이 안경은 AI가 에이전트가 탑재가 되어서 내가 보는 걸 듣는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걸 중앙에 보내서 RFM 더욱더 똑똑해지고 스킬은 그동안 계속 배울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완벽한 하모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충 3년 안에 AR 그럼 5년 후가 되면 RFM뿐만 아니라 스킬러닝도 어느 정도 될 거고 보편적으로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진짜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챗GPT에서 이제 지브리 엄청 유행했을 때 저희 모두 다 막 자기 사진 넣고 그 과정에서 오픈 AI가 그 엄청난 그 뭐 얼굴 데이터랑 이런 걸 학습하고 다 수집을 했다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젠스파크, 제미나이 노트북 LM, 챗GPT가 문서 엄청 잘 생성 중이거든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그게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드는 각종 회사의 보고서, 파워포인트, 뭐 각종 다이어그램 보고서 이런 자료를 계속 업로드를 하니까 그게 갈수록 좋아진 거죠. 똑같죠. 그래서 AR 안경은 저는 숨겨진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로봇 그리고 새로운 차세대 넥스트 AI를 잘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